혜인아, 아빠 좀 살려줘. 친아버지 강병철이 경찰서 복도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었어요. 너밖에 없어. 딱 한 번만.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말해주면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50년 넘게 산 사람의 손이 그렇게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손이 저를 살리려는 손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1억 2천이 연체됐다는 말을 은행에서 들은 날, 화보다 공포가 먼저였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창구 직원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뛰어갔죠.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냥 울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면 싸울 수 있잖아요. 해명을 하면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너진 사람 앞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적금에 손을 댔어요. 제 통장을 담보로 또 빌렸어요. 사채업자가 들이닥치면 제 등 뒤로 숨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책임감이 강해요. 겁만 주면 대신 갚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나약한 사람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봤어요. 나약한 아버지로 힘겨운 삶을 살아온 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를 내내 미워했던 새어머니가 왜 제 통장을 막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동센터 퇴근길은 늘 같았어요. 아이들 간식을 챙기다 밥 먹을 시간을 놓쳐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손에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가 끝났죠. 그날도 그랬어요. 김밥 비닐을 뜯으면서 통장 앱을 열었는데 화면에 뜬 숫자가 이상했어요. 잔액이 아니었어요. 연체 알림이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은 서류를 펼쳐 제 앞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강인 고객님 명의로 대출 1억 2천만 원이 6개월째 연체 상태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들었어요. 한 번은 귀로, 한 번은 머리로, 한 번은 뱃속 어딘가로. 서류 오른쪽 아래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붉고 선명했어요. 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도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식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이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잠깐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리 신청 서류가 접수된 건입니다. 위임자란에 서명이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들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풀렸지만 그냥 걸었어요.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어머니 박선옥이 소파 옆 작은 탁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표정도 없이 칼이 사과 껍질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만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났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대답이 없었어요. 아빠, 나야.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친아버지 강병철이 거기 있었어요. 눈이 빨개요. 며칠째 면도를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입고 있는 점퍼가 새 거였어요. 택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빠, 이 서류가 뭐야? 아버지는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내려앉았어요. 혜인아, 아빠가 잘못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60살 된 남자가 딸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 울음이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게 만드는 종류의 울음이었어요. 소리를 지르면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감각을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뒤에서 칼소리가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니 새어머니가 깎다만 사과를 들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칼은 여전히 손에 있었어요. 표정은 읽히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새어머니 소매가 접혀 있었어요. 팔뚝에 멍이 보였어요. 넓고 짙은 멍이었어요.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길쭉하게 나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눈치챘는지 소매를 얼른 내렸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울음소리 사이로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방안이 보였어요. 배달 봉투가 2개 있었어요. 고깃집 봉투였어요. 저는 오늘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무언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돼 있었다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지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버릇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지갑을 열었는데 5만 원짜리 2장이 사라져 있었고 아버지는 방에서 치킨을 뜯고 있었거든요. 뼈를 빨아먹는 소리가 문 밖까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빠,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갔어?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금방 갚을게. 금방이요. 그 금방이 얼마인지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은 적금이었어요. 월급의 3분의 1을 꼬박꼬박 넣어온 적금이었어요. 3년을 모았어요. 야근하고 돌아와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그 통장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마다 그 숫자를 보면서 버텼거든요. 어느 달 잔액이 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은행 앱을 3번 새로 고침했어요.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방문을 열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주말 오후 예능이었어요. 아버지는 발을 소파에 올린 채 발바닥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느긋한 손놀림이었어요. 어젯밤 저는 서류 마감이 겹쳐서 저녁 9시까지 아동센터에 있었어요. 퇴근하고 나오니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계단에 걸터 앉아 운동화 끈을 느슨하게 풀었어요. 그게 그날 제가 스스로를 위해 한 일의 전부였어요. 아빠, 내 적금. 그거? 이자가 밀려서. 이번 달만 메꾸면 된다니까. 금방 돌려놓을게. 얼마 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냐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을 피했어요. 600.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웃기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황당해서 표정이 이상해진 거였어요. 아버지, 그 돈 3년 동안 모은 거야. 알아. 미안해. 근데 어떡하냐.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그날 처음으로 이상하게 들렸어요. 가족이라는 말이요. 그게 원래는 뭔가 따뜻한 뜻이었잖아요.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 근데 아버지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말은 달랐어요. 제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됐어요. 제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됐어요. 제가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됐어요. 가족이라는 말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혜인아, 나 지금 많이 화가 나. 아버지가 그제야 텔레비전을 껐어요.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다 돌려놓을게. 진짜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방문을 닫았어요. 복도에서 새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퍼줬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받아주니까 저러는 거다. 거절을 해야 저 인간이 겁을 먹든지 하지.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틀리지 않아서 더 싫었어요. 찌르는 말을 정확한 데다 꽂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위로 같지 않은 그 말들이 침처럼 박혀서 잠을 방해했어요. 그냥 제 편이 되어줄 수는 없냐고. 그 생각만 했어요. 사채업자가 처음 집으로 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저녁 8시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병철,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말이 통해야 사람이지.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손이 비밀번호 위에 올라간 채로 굳었어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간 거실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였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손을 모은 채로 남자가 저를 봤어요. 딸인가? 아버지가 얼른 말했어요. 아, 네. 직장 다니는 애예요. 그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빠르고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소개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남자가 저를 훑어봤어요. 돈 있겠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고개만 주걱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한번 보고 남자를 한번 보고 그 눈빛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더러 나서라는 신호였어요. 남자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저희 집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남자가 잠깐 저를 힐끗 보더니 담배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제 등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그 발소리를 등으로 들었어요. 한 걸음이었는데 천근같이 무거웠어요. 결국 그 남자는 자정이 넘어서야 나갔어요. 나가면서 말을 남겼어요. 다음 주까지 딸이 있으니까 방법은 있겠지. 문이 닫히고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휴. 덕분에 일단 넘겼다. 다음 주에 또 오면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표정이 풀렸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가슴 안쪽에서 뭔가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차갑게 굳는 게 아니었어요. 뜨거운 게 올라오다가 목바로 밑에서 막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치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자려고 방에 들어가는데 새어머니가 현관 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흘러나왔어요. 지금 당장 지급정지 걸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통장 앱을 열었을 때 알았어요. 제 통장이었어요. 출금이 막혀 있었어요. 잔액은 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새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 통장을 왜 막아요? 새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당분간 못 써. 당분간이 언제예요? 이거 내 돈이잖아요. 알아. 알면서 왜요? 아빠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화가 나면 그 호칭이 먼저 나왔어요. 새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돈을 썼어요. 새어머니는 제 통장을 막았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갇혀 있었어요. 다음 주가 됐어요. 아버지가 아침부터 거실을 서성였어요. 밥도 안 먹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발소리를 들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지난번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낮고 더 거칠었어요. 강병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불 켜진 거 보여?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는 또 그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 눈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한참 후에 소리가 멎었어요. 새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불법 침입 시도 신고요. 남자는 경찰차 소리가 나자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언제 또 올지 몰랐어요. 그 기다림이 소리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 즈음 아버지는 새벽마다 통화를 했어요. 방문을 닫아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낮고 빠르고 사정하는 말투였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요즘 들어 자꾸 목이 말랐어요.
침을 삼키려 해도 목 안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공포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낮에도 아버지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어요. 받을 때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나올 때 표정이 하였어요. 그러다가 밥상 앞에 앉으면 말했어요. 다 잘 될 거야. 금방이야. 비실비실 웃으면서요. 저는 그 웃음을 보는 게 통화 소리보다 더 무서웠어요. 현실이 그 정도인데 저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걸까? 저 웃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건지. 둘 다 끔찍했어요. 이복 동생 강지훈을 오랜만에 집에서 마주쳤어요. 19살이에요. 올해 수능을 봤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화장실에 가다가 지훈이 방 앞을 지났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방이었어요. 지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등이 보였어요.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어둠 속에서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들어가야 하는지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 몰랐어요. 결국 그냥 지나쳤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어요.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수험생이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숨겼을 거라고요. 근데 그 등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지훈이 원서 넣는다고 했잖아. 원서비는 챙겨놨어? 아버지가 잠깐 눈을 피했어요. 그 눈을 보고 알았어요. 아빠, 그게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 원서비가 얼마라고? 나중에 주면 되잖아. 그 애한테 내가 직접. 나중에가 언제야? 아버지가 손을 저었어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금방 해결돼. 걱정 마. 저는 그날 지훈이 원서비를 제 카드로 냈어요. 지훈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원서를 넣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 하나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제 방 앞을 지나다 멈췄어요. 짐 싸. 저는 뭔 소리인가 싶어서 돌아봤어요. 짐 싸서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너만 상해. 그 말 뒤로 그냥 가버렸어요. 설명도 없이. 저는 그 말이 또 독설인 줄 알았어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짐 취급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문을 닫았어요. 닫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있다가 굳었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든 채로 일어서지 못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컵을 씻다가 물을 잠갔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벨이 한 번 더 울렸어요. 그 다음은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강병철, 문 열어! 문 부수기 전에 곱게 열어!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저를 봤어요. 저는 그 눈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문 바로 너머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멎지않자 새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도 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새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관이 도착했을 땐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아버지는 그 내내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경찰관이 나가고 나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너는 내 아비가 불쌍하니? 새어머니가 부엌에서 그 말을 던졌어요. 설거지를 하면서였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요. 그릇을 헹구는 물소리 사이로 그 말이 들어왔어요. 저는 식탁 앞에 서 있다가 대답을 못했어요. 불쌍하냐고요. 불쌍했어요. 줄곧 불쌍했어요. 그 불쌍함이 제가 버틴 이유였어요. 그 불쌍함이 제 적금을 녹였고 제 지갑을 열었고 제가 사채업자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불쌍한 거랑 이용당하는 거랑 같은 줄 알아? 새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왜 저한테만 하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경고였다는 걸. 아버지의 통화를 처음 제대로 들은 건 그 이틀 뒤였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였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멈추면 안 됐는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걱정 마세요. 제 딸이 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신용도 살아 있어요. 제가 잘 설득할게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사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또렷했어요. 도망은 안 가요. 얘가 원래 겁이 많아서 제가 옆에서 압박만 살짝 줘도 알아서 해요. 저는 그 문틈 앞에서 숨을 들이켰어요. 겁이 많다고 했어요. 압박을 주면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그 사람이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저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겁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버티다 결국 손을 내미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거절하다가도 우는 얼굴을 보면 무너진다는 것도요. 나약한 게 아니었더군요. 계산하고 있었던 거더군요. 다음 날 오후 지훈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앉았어요. 뭔가 말하려는데 망설이는 얼굴이었어요. 누나, 응. 아빠가 나한테도 그랬어. 저는 지훈이를 봤어요. 대학 붙으면 학자금 대출 받으래. 근데 그게 나한테 쓰는 게 아닌 거 알잖아. 19살짜리가 그 말을 하는 얼굴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했어요. 이미 오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가슴 안쪽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한테도 그 손이 뻗어 있었어요. 저만 담보가 아니었어요. 누나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매일 버티는 것만 알았거든요. 지훈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뭔가 떠올랐어요. 제 통장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지급정지를 걸었던 그 통장이요. 저는 며칠 전 그 문 앞에서 얼마나 분했는지 몰랐어요. 급할 때 쓰지도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지급정지가 걸린 이후로 아버지가 제 통장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그전에는 입버릇처럼 통장 좀 빌려줘라. 이체 한 번만 해달라 했는데요. 새어머니가 막아버린 이후로 뚝 끊겼어요. 저는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아챈 걸까요? 그날 저녁 새어머니 방 앞을 지나쳤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책상 앞에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받아 적는 것 같았어요. 종이 위에 펜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지나쳤어요. 근데 책상 모서리에 뭔가 보였어요. 연고였어요. 며칠 전 야근하다 손목이 쓸려서 제가 밴드를 붙이고 왔는데 그걸 새어머니가 봤던 것 같았어요. 제가 산 게 아닌 연고가 거기 있었어요. 뚜껑도 안 열린 채로요. 저한테 주려던 건지 그냥 놔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연고가 새어머니의 독설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말로는 나가라고 했어요. 눈빛은 서늘했어요. 그런데 손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 제 편이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팔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껏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숨이 막혔어요.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터지는 것도 아닌 딱 그 사이 어딘가에서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지훈이가 제 방문을 두드린 건 늦은 오후였어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았어요. 뒤를 한번 확인하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USB였어요. 누나,
이거 꼭 봐야 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9살짜리 손이요. 어디서 났어, 이거? 아빠 서랍에서. 오래된 것 같은데 파일이 여러 개야. 누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있어. 저는 그 USB를 한참 봤어요. 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열었어요. 파일이 3개였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제일 오래된 파일부터 재생했어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딸이 사회복지사거든요. 이미지 관리해야 해서 도망을 못 갑니다. 것만 제대로 주시면 알아서 내놔요. 제가 옆에서 잘 유도할게요. 저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춰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인감이랑 통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또 쓸 수 있고요. 딸이 눈치채도 울면 넘어갑니다. 그의 약점이 저예요. 재생이 끝났어요. 저는 이어폰을 빼지 못했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지훈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혼자 들고 얼마나 버텼을까? 약점이 저래요. 아버지한테 저는 약점이었어요. 공략 포인트였어요. 딸이 아니라 도구였어요. 그 울음이 전부 연극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괴로웠겠죠. 근데요. 괴로우면서도 계산했어요. 무릎을 꿇으면서도 저를 어떻게 쓸지 생각했어요. 그게 더 끔찍했어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면 미워하면 됐을 텐데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나 그날 봤어. 엄마가 아빠 서랍에서 뭔가 꺼내서 가방에 넣고 나가는 거. 은행 간다고 했어. 저는 지훈이를 봤어요. 그날 엄마 나가기 전에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 김상만이라는 사람이랑. 엄청 큰 소리로 싸웠어. 누나 통장에서 돈 뽑으려 했나 봐. 엄마가 먼저 막으러 간 거야. 저는 그 말이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새어머니가 먼저 막았다고요. 저는 그동안 새어머니가 제 돈을 통제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 문 앞에 서서 얼마나 분했는지 몰랐어요. 왜 내 통장에 손을 대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채업자가 먼저 인출하려는 걸 알고 새어머니가 먼저 달려간 거였어요. 저를 위해서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이 모든 게 시작되던 날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새어머니 팔뚝에 있던 그 멍이요. 손가락 자국처럼 길쭉하게 나 있던 그 멍. 소매를 얼른 내리던 그 동작. 사채업자한테 잡혔던 거예요. 새어머니가요. 저를 지키다가요. 그 생각을 하는데 목이 조여왔어요.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건 제가 아동센터에 있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랑 블록을 쌓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었어요. 누나! 빨리 와!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센터 앞 골목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차였어요. 사채업자 김상만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버지 대신 내가 책임져. 오늘 같이 가. 아이들이 창문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어요. 팔이 아팠어요. 진짜로 끌려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손나! 슬리퍼 소리가 났어요. 새어머니였어요. 숨이 차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어요.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있었어요. 제 앞에 섰어요. 내 딸 손대지 마! 김상만이 비웃었어요. 아줌마가 뭔데? 뭐긴! 엄마지! 새어머니가 그 말을 했어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요. 저는 그 등을 봤어요. 처음으로 새어머니 뒤에 숨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김상만이 새어머니 팔을 잡아 밀었어요. 새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도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 신고할 거야! 비켜!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새어머니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신고요. 불법 추심이요. 지금 현장이에요. 김상만이 굳었어요. 잠깐 새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새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슬리퍼 한 짝이 아직 벗겨진 채였어요. 저는 그 슬리퍼를 내려다봤어요. 아버지는요. 그 시간에 방 안에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요.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끌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 마침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새어머니는 제가 빌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독서를 퍼붓고 저를 깎아내리던 사람이요. 근데 그날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채로 제 앞에 선 사람은요. 그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20분쯤 후였어요. 새어머니가 골목 입구에서 경찰관을 맞았어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새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불법 추심이에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녹취 있어요. 경찰관이 받아 적었어요. 피해자가 누구시죠? 새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얘예요. 제 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새어머니는 이미 경찰관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경찰이 연락을 취하자 스스로 출석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 복도에 들어서더니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려 했어요. 혜인아, 내가 말 좀 잘해줘.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그 손을 봤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그리고 옆으로 비켰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래 달아오른 냄비가 식으면 그냥 차가운 쇳덩이가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비키자 이번엔 새어머니를 봤어요. 여보, 당신이라도. 새어머니는 낡은 가방을 들고 담당 최 형사 앞으로 걸어갔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두툼했어요. 손에 들기 묵직할 만큼요. 불법 추심 녹취 파일이고요. 여기는 인감 도용 대출 서류 사본입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팔뚝에 멍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파란빛이 도는 멍이요. 서류를 건네는 손이 그 멍 위로 보였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숨을 참았어요. 최 형사가 서류를 받아 넘기다가 잠깐 새어머니를 봤어요. 이거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이요. 저는 그 말이 귀에서 바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던 1년 동안요. 새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이걸 모으고 있었어요. 아버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는 몰랐어. 딸이 알아서 한 거야. 나는 그냥. 최 형사가 태블릿을 켰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USB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이건 사채업자 김상만과 직접 나눈 통화였어요. 새어머니가 따로 녹음해둔 거였어요. 딸이 사회복지사라 이미지 때문에 도망을 못해요. 겁만 주시면 알아서 냅니다. 제가 옆에서 잘 관리할게요. 경찰서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서히요. 아주 천천히 그 머리가 내려갔어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했어요. 친아버지 강병철은 그날 사기 및 불법 채무 강요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틀 뒤 발부됐습니다. 사채업자 김상만은 불법 추심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선을 거뒀어요. 그 눈물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서 밖 벤치에 앉았을 때였어요. 새어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너까지 알면 내 성격에 내가 죽을 것 뻔한데 내가 어떻게 말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숙이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요. 그 말이요. 독설처럼 들렸어요. 또 찌르는 말처럼 들렸어요. 근데 이번엔 찔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쑥 내려갔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막고 있던 게요. 왜 나한테 나쁜 소리만 했어요? 한참 있다가 새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내가 잘 나가면 저 인간이 또 손 벌려. 내가 일부러 낮춘 거야. 내 아빠 눈에 내가 볼품없어 보이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렸는지, 왜 직장을 타박했는지, 왜 고집이 세다고 했는지, 전부 같은 이유였어요. 저를 지키려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혼자요. 새어머니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았어요. 손잡이 쪽이 헤어져 있었어요. 안감이 보일 만큼요. 비싼 가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 1년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요. 저는 그 가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제일 못되게 굴었어요. 제일 서늘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제일 조용히 저를 지켰어요. 고마워요. 두 글자 더 하려다 멈췄어요. 뭘 더 붙여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새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 손잡이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래도 됐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 옆에서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맞은 첫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새 원룸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튼도 아직 없는 창문이었는데 그 맨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가슴이 안 뛰었어요. 휴대폰을 봤는데 아무 알림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음이 그렇게 귀한 줄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면회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구속된 이후로 2번 왔어요. 2번 다 거절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또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어서예요. 울음도 사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더군요. 나약함이 오래되면 선택이 된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지훈이 대학 입학 서류를 같이 챙겼어요. 원섭이 냈던 그 학교에 붙었어요. 지훈이가 문자로 알려왔는데 한 줄이었어요. 누나 덕분이야.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편의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도시락 2개 사서 나란히 앉아 먹었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지훈이가 전공 얘기를 했고 저는 듣다가 웃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게 충분했어요. 새어머니와는 한 달에 1번 밥을 먹어요. 먼저 연락하는 건 항상 새어머니예요. 장소도 새어머니가 정해요. 오면 밥 먹고 가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엔 사과를 깎아줬어요. 삐뚤빼뚤했어요. 그 손으로 서류 묶음을 1년 동안 모았던 사람인데 사과는 삐뚤게 깎더군요. 저는 그게 웃겼어요.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웃음이 났어요. 새어머니는 제가 웃는 걸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사과 한 조각 더 깎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없이 사과를 깎는 손이요. 삐뚤빼뚤하지만 멈추지 않는 그 손이요. 독설로 저를 낮추던 손이 사실은 저를 세상으로부터 숨겨주던 손이었다는 걸 저는 그 삐뚤빼뚤한 사과를 받아들면서 알았어요. 새어머니가 저한테 가장 독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저를 지켰어요. 미움이 때로는 사랑의 가장 거친 언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저는 이제 강혜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담보도 아닌
그냥 저로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